안녕하십니까. 수령역의 김평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은 2011년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새롭게 진행을 하게 된 식이요법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식이요법이란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제공하는 보충 프린트와 그 제목이 같은데요. 여기 이 식이요법은 매월 한 번씩 대한민국 입시 소식을 알려드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대한 적절한 대기법과 학습법, 즉 요법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시기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법을 전달해드리는 이 프로그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뉴스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식이요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수능에서 여러분들 사이에 가장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내용, 바로 EBS와 수능 연계율이었을 텐데요. 시험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70% 이상 연계율을 반영하겠다는 평가원 측의 방침, 과연 얼마나 연계가 되었나? 얼마나 되었을까요? 교과부에 따르면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채점 결과 작년보다 난이도가 상승하여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EBS 교재 연계 정책은 실패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12월 7일 한국교육평가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 수능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리 영역에서도 가형은요 153점, 나형은 147점으로 각각 11.5점 높아졌습니다. 또한 만점자의 수도 감소하여 수리 가형의 경우 만점자는 작년 463년과 비교해서 13분의 1인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이 실패되었으니 드러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학생들 입장에서도 EBS와의 연계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요. 일단 선생님 생각에는 분명히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 수능에서 보여줬듯이 변별력을 두어서 등급 컷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앞으로 더 심화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점점 중요해지겠죠? 자, 그럼 다음 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뜻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을 잡으려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예정인지 방향을 잡아야 하겠죠. 앞서 얘기했듯이 올해 수능에서도 EBS와의 연계율이 70%로 높였지만 난이도는 더 올라갔었는데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EBS 교재의 지문, 보기 등을 활용했기 때문에 외형상 연계율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지만 문항을 똑같이 출제하지 않고 변형, 응용한 것이 대부분이라 체감률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죠. 수능의 3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상적인 고교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모두 풀이가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 어김없이 내년에는 시험을 쉽게 출제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학생 여러분, 지난 몇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흔들리지 말고요. 소신에 따라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식이요법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요법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2012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2011년 겨울방학이 매우 중요한 시기일 텐데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겨울방학 학습법을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수능을 보게 될 예비 고3이나 재수생, 그리고 N수생 여러분들은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선생님이 수학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인문계는 언어, 수리, 자연계는 수리 영역 성적이 지원대학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수리 영역 출제 범위가 확대돼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군의 선적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30에서 60점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2학년 여름방학부터 수능형 문제풀이에 들어가면서 닥치는 대로 문제를 풀었더니 2학기에 60점대에 가뿐히 안착했다. 겨울방학에도 문제풀이에 매달려 3학년 1학기 6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을 받았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수학 문제를 풀며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 그 결과 수능에서 100점을 받았다. 자, 선생님이 기사에 소개된 한 학생 예를 들었지만 소개된 학생의 경우에도 60점대에서 2등급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겨울방학 때의 집중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학습을 진행해야 겨울방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요. 등급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권 경우에는 자신이 공부하는 과목, 그러니까 인문계는 수일과 미통기, 자연계는 수일, 수투, 적분과 통계, 기하, 벡터 이러한 과목들 중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과목을 반드시 파악하고 겨울방학 내에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급에 대한 열망 때문에 문제풀이에 급급하다 보면 증명이나 공식, 이론 유도에 소홀할 수 있는데 고득점 문항의 경우에는 이러한 코드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은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세뇌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위권 학생 경우에는 중위권은요, 겨울방학이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중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문제를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풀이 능력에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기출문제 같은 검증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문제 접근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개념학습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공부해야겠다 싶으면 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문제, 풀이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위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대개 기본 개념이 약한 상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는 중위권이지만 공부를 안 해서 하위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기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2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학 실력이 팍팍 오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 모의고사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시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 고1 과정에 교과 학습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1 과정은요, 수능에는 직접 출제되지 않지만 고2 이상 과정의 개념과도 많은 연관성을 있고요. 간접 출제되기 때문에 고1 과정 바탕으로 개념 학습을 진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에는 영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이 코너는요, 영화 속 수학 이야기라는 코너인데요. 뭐 수학에 대한 영화라고 해서 딱딱하게 이해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들 인상 깊게 보았을 영화를 가지고 영화 속에 대한 어떠한 수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영화는 페르마의 밀실이라는 영화인데요. 페르마라는 별명이 낯선 이에게 초대된 4명의 수학자들이 1분 이내에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사방이 오그라드는 밀실에 갇혀서 생겨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유일한 탈출구는 앞서 당하기 전에 주어진 수수께끼를 푸는 것뿐. 위대한 수학자들의 이름을 딴 캐릭터들과 복수를 꿈꾸는 지능범들 사이에 펼쳐지는 고도의 두뇌 게임 스릴러 영화인데요. 영화 내에서 재밌는 문제가 몇 가지가 소개됩니다. Tienen un minuto para resolver el siguiente enigma. Un pastelero recibe 3 cajas opacas. Una caja contiene caramelos de menta, otra caramelos de anís y otra un surtido de caramelos de menta y de anís. Las cajas tienen etiquetas que ponen caramelos de menta, de anís o mezclados. Pero el pastelero recibe el aviso de que todas las cajas están mal etiquetadas. ¿Cuántos caramelos tendrá que sacar el pastelero como mínimo para verificar el contenido de las cajas? 자, 여기까지고요. 영화 내에서 이 문제 워낙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문제는 과자 가게 주인이 불투명 상자 3개를 받았다. 한 상자에는 박하가, 다른 상자에는 아니스, 그리고 나머지 한 상자에는 박하와 아니스가 섞여 있다. 각 상자에는 박하, 아니스 혼합이라고 적혀있는 라벨이 붙어 있다. 라벨 모두 잘못 붙여져 있다. 상자 속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몇 번이나 사탕을 꺼내봐야 하는가 였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과정 중에서 경우의 수를 배운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3가지 사탕이 있습니다. 하나에는 박하, 하나에는 아니스, 나머지 하나에는
바카와 아니스가 섞여 있는 상자죠. 그 상자 중에서 혼합상자에 든 사탕만 하나 꺼내면 모든 사탕의 본 라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상자는 모두 라벨이 잘못 붙여진 겁니다. 그러므로 혼합상자에 들어있는 사탕 하나만 꺼내면, 즉 그 상자에 나온 사탕이 바카사탕이라고 하면 그 혼합상자는 바카사탕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바카사탕 상자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두 상자는요, 혼합이나 아니스 사탕인 겁니다. 바카사탕의 상자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바카사탕 상자는 자동적으로 아니스 사탕 상자가 되고 아니스 사탕 상자는 혼합 상자가 됩니다. 왜 바카사탕 상자가 자동적으로 아니스 상자가 되냐 물으신다고 하시면 당연히 아니스 상자가 또 아니스라 될 리가 없겠죠? 모두 잘못 붙여진 라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탕 순서는 아니스, 혼합, 바카 상자 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 물론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영화상에서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재들이라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영화가 더욱 흥미로웠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이요법 그 첫 회에서 준비한 이야기들이 모두 끝났는데요. 다음 식이요법에서는 더욱 알차고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